제가 저기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작년에 이제 책을 한번 썼는데 이게 그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책인데 이제 공진국가로 해서 제가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 뭐 볼만한 사람들을 좀 많이 봐서 여기저기 그걸로 불려다녀서 강의도 좀 하고 그 내용이 좀 저렇게 개괄적이지 않아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책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사태에 와도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지금 개헌 추진 국민주권회의에서 열심히 지금 개헌운동을 하기 때문에 개헌을 단순한 권력 구조 문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그 한국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손학규 대표는 최근에 이제 7공화국 체제를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87년 체제를 넘어서 가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걸 특히 좀 민주주의론 관점에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8년 체제 63년 체제, 87년 체제 이런 개념을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일반화가 됐는데 저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작은 전환기도 거쳐져 왔죠. 유신시대, 국제국민정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사실은 사건을 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열거가 사실은 저기 그 유신 체제하고 63년 체제라도 유신 체제는 그 63년 체제하고 좀 다르고 고안해서 또 50 체제라는 것도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주화에너지가 폭발했던 그 결과가 그게 여진으로 남아있는 체제고 또 그에 의해서 87년 체제가 성립이 됐고 사실 노태우 정부는 그 과도기적인 정부고 국민정부에 와서 사실은 87년 체제의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DJ 노무현 체제는 또 조 사이에 IMF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IMF 위기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DJ 노무현 체제가 있고 또 DJ 노무현 체제가 97년 위기 극복의 방식이 이게 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늘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 당선은 이 백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저학력,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분노가 표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의 losing economic power, 그 경제적인 힘을 잃은 거에 대한 이 분노가 표출됐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썼던 리퍼블리칸을 지지하는 이런 좀 역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DJ 노무현 경험하면서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확대되고 또 그건 사실 IMF 위기의 효과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또 반발로 소위 경제적인 어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기대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겼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작은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지금 정권 교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작은 전환기 이상을 넘기가 좀 힘들다. 지금 이제 87년 체제를 넘는 큰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가 뭐냐는 거를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는 63년 체제 48년 체제 이게 48년 체제가 사라져버렸네. 근데 이제 48년 체제를 아마도
저기 하나가 이렇게 감춰져 있는 아마 거기는 있죠. 이 48년 체제를 그 서강대 그러니까 손호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약탈 국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게 많이 정치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48년 체제를 약탈 국가라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모든 그 일들을 이승만 시대에 준비된 것들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48년 체제의 특성이라는 게 이게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면서도 이게 평등의 기본 조건이 확립됐다는 게 굉장히 그게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지개혁도 그렇고요. 6.25 전쟁도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인 결과가 평등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가 한번 와서 저기 북에서 한번 와갖고 싹 쓸고 가고 또 이쪽에서 와서 싹 쓸고 가고 그러면서 사실 그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다른 발전도상국에서 보이는 전통적 지배계급 강고한 온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득권 체제가 무너진 그 기반 위에서 사실은 산업화가 진행됐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때 55년 그 전후에 전쟁 부흥 그 계획과 함께 그 미국과 협의해서 이 만든 기획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전략들 사실 63년 이후에 경제발전 기본계획은 그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국에서 신현학 그 나중에 총리가 된 그 신현학 국장이 기획해갖고 만든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이미 300산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산업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사발전 국가 체제가 아니냐. 63년 체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 모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데 우선은 그 이 발전 국가 모델이라 할 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국가의 시장 시민사회에 대한 우위 체제를 의미하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그 국가 구조에 있어서 행정부 주도 체제, 행정부 우위 체제를 구조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도 성장을 중심 목표로 한 고도의 국가동원 체제에 나갈 수가 있고요.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산업 정책이 진행이 되고 특히 60년대, 70년대 수출 제한 공업화 또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발전 과정과 함께 볼 때 좀 운이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단합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세계 경제의 틈새 시장을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것이 추격형 경제가 우리가 가능했고 또 그 추격형 경제가 가능한 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 제 책에는 그걸 좀 많이 썼습니다만 강력한 노동윤리가 있습니다. 강한 노동윤리. 이거는 이제 50년대 이후에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시장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애들 내게 살려야 되겠다는 그 부모들의 강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강한 노동윤리와 접하게 되고 또 농촌에서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력을 싸게 팔아서라도 많이 일을 해서 그 자기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그 노동윤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하게 뿌리를 내주는 것과도 이게 맞물려 있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재벌과 수도권 중심 규모와 집중화 효과가 굉장히 발달이 됐고 사실 한국의 발전 국가를 설명하는데 경제기획원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행정부처 내에서 제가 뭐 국회에도 있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갑 중에 갑은 기재부예요. 같은 공무, 같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이 기재부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 지금의 기재부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다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과 예산은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과 예산 기능을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경제관료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또 그 경제관료들의 특성이 재벌하고 우리나라가 재벌 중심적 경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관료들이 무조건 재벌의 이익만을 쫓아서 일을 한 거는 오히려 그 산업 전략을 그 경제 관료들이 그 기획을 해서 그 재벌들을 대기업들을 이끌고 간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뭐 조선공업 조선에 우리가 진출한 거는 그 당시 현대의 상당한 그 본격적인 경영 결과지만, 철강에 우리가 진입을 하거나, 또 80년대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그 진출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관료들의 운이가 증명이 됩니다. 제가 그 이동훈 차관이라고 나중에 산자부 차관하는 그 책에도 그게 나오는데, 직접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80년대 초에 그 우리나라 그 IT를 처음에 IT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전화기 시스템을, 유선 전화 시스템을 이제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한국정보통신회장하는 박한서 회장이 MIT 박사인데, 당시 박정희 시대에는 하여튼 외국 박사들을 많이 끌고 왔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한서 회장인데, 그 양반이 한국에 와서 당시 키스트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우리나라 이제 통신 시스템을 바꾸는 혁신자고 그러는데, 그게 큰 성공을 거든요. 우리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흑색 전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흑색 전화가 제일 싸고 백색 전화가 제일 비싸요. 백색 전화가 졌다는 그 되게 부잣집. 근데 그게 뭐냐면은 1대1 교환 방식에서는 먼저 걸리는 전화가 그 돈이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교환기 체계로 바뀌면서 다대다 다중 접속 체계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이 통신이 확 풀려요. 전화기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유선전화망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구축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기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거는, 이거 조금 뒤에 얘기지만 YS 때 정보화 세계화하면서 인터넷망을 모뎀망으로 깔면서 유선전화망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게 70년대 후반에 됐는데, 80년대 초에 그 당시 김재익 수석, 서석준 부총리 뭐 이런 또 그 경제기획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이 사람들로부터 일어났던 세계 석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그 우수한 박헌서 회장이 앞으로의 산업의 쌀은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진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LG, 당시에는 럭키금성이죠. 금성사에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자제품은 금성이 최고였거든요. 그 테레비나 세탁기나 냉장고를 금성이 제일 잘할 텐데, 금성이 갖다 줬는데, 금성이 당시 부회장이 우리는 지금 이것도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병철 회장한테 가져갔더니, 이병철 회장이 열흘만 만미를 달라고 하고, 그 열흘 동안에 산업 시찰단을 내부적으로 꾸려갖고 일본을 열흘 동안 돌아보고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뭐 정부가 정책, 뭐 이게 땅, 뭐 조세, 뭐 다 지원을 해줘갖고 반도체 산업이 싹 트게 되고, 그게 몇 년 적자 본 다음에 IT 혁명이 확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기반이었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만 해도 그렇지만 다른 산업도 경제 관료들의 산업 정책을 통한 주도력과 우리 재벌들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이, 70년대 중요한 특징이 이게 선적 투자와 모방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닭공 체질의 투자 의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가적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재벌들. 이게 결합이 돼서 사실은 한국의 그 산업이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산업강국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손색이 없잖아요. 반도체 유세 일이지, LED 일이지, 뭐 휴대폰 일이지, 석유화 사업이 아주 철강 오이죠, 자동차 오이지, 섬유도 우리가 한 7위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 산업에서 우리가 산업강국이 되고 또 일본을 따라잡는 기반을 되었는데 이거는 역시 경제관료와 이 재벌의 이런 어떤 모험적 투자 정신 이게 결합한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뭐 정경유착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재벌 집중 구조와 이 분공정책에 뭐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제조업 증시의 대량 생산, 대량 채비에 조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의 정당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의 낙수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유범이라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그 원래 고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을 추구하면은 분배가 악화되는 게 된다는 게 기존의 이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오히려 그 성장의 낙수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저소득 로워 클래스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이게 성장률 정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분배 지수들도 보면은 이게 성장이 되면서 분배의 악화가 계속된 게 아니고 고성장할 때 1970년 이후로 90년대 IMF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9% 이상 성장하는 해가 11해가 거의 10% 이상 성장했는데 평균 성장률도 7%가 넘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분배 지수가 그렇게 악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7년 이후로 이게 변해요. 97년은 그리고 그런 거를 일종의 정당화 역할에서 민주주의를 유도하고 억압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지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충돌이 5년인가 6월항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 87년 체제를 연 것이죠. 저는 이제 87년 체제는 민주적 발전 국가 모델이다. 이거 조금 모순적이긴 한데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아래로부터의 어떤 국민 권리의 발전 국가는 행정부 위의 이 국가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충돌합니다. 그 충돌을 그대로 드러내는 개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87년 체제의 모순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단 성장과 민주주의의 동반 발전 모델이었고 또 이 시대의 성격 자체가 세계화 정보와 신자유 시대에 조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전두환 체제는 그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 모델 체제이고 또 국가주의적이지만 이때 이미 금융자유화라든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전두환 정부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정책 패키지가 그렇게 가고 87년 이후에 제가 YS 정부 때도 좀 이제 저는 뭐 91년까지는 92년 YS 정부 저는 YS 찍은 사람도 아니지만 YS 정부에 이제 일부 개혁파들이 이제 참여를 통해서 개혁한다. 그럴 때 저도 박세일 교수하고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뭐 그때는 자문기능이지만 세계화 정보화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교육개혁 작업 이런 것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경제관료들을 그래서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본 경제관료들은 이미 생각이 신자유주의 쪽으로 확 이렇게 터닝한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분들의 생각은 국가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90년대에 우리나라 그 경제관료들은 그 당시 홍제영이나 그 강경식이나 진념이나 강봉균이나 뭐 이런 경제관료 나중에 여야로 갈리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신자유주의가 옳다라고 하는데 뭐 신자유주의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작은 정부 그다음에 뭐 감세 그리고 어떤 금융 자유화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어떤 개방적인 그런 거. 근데 세계화라는 것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쁜 것보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 속에서 그걸 이제 자본의 자유화 중심, 그다음에 공급 사이드 경제 패러다임 이거에 굉장히 강하게 강화가 돼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97년 외환위기를 가져온 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금융자유
확 해버리면서 종합금융위 그냥 설치고 거기서 단기자본 중심의 채무 모금으로 가게 되고 기업들에게 그걸 돈을 뿌리니까 기업들은 과잉 투자를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거품은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도미노 효과로 어쨌든 그런 게 있었지만 90년대에 이게 성장과 민주주의가 동반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우위 체제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6번의 대통령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인 행정부 우위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강화되어 왔다. 그게 더 강화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나 시장이나 경제 영역이나 사회 영역에서는 이 민주주의의 광범한 확산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크빌이 얘기한 거지만 그 민주주의라는 게 평등의 에토스라고 하면 그 평등의 에토스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87년 이후 한 30년 동안 굉장히 확정됐다. 그거는 일단 시민권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좁은 의미의 시민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민권.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 또 기본권, 또 사회적인 권리 이런 권리의 목록들이 확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개인의 참여,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와 정치에 대한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걸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민권이 굉장히 확대됐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현대 문명 자체가 개인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화가 급속히 진전된 과정을 보면 87년 체제의 한 30년 동안의 개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다원화와 함께. 근데 이제 이 개인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개인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개인화가 잘못 이제 이기적인 어떤 개인화로 치닫다 보면 공동체가 약화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공동체와 개인의 건강한 균형 관계가 깨지는 이 측면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사파가 학생운동을 꽉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은 학생들이 정치화된 학생운동을 오히려 싫어한다고 할 정도로 캠퍼스 문화가 개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태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이제 좀 보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30년 동안 진행된 개인화는 대단히 이기적인 개인화로 우리 사회가 곳곳에 치닫은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년에 베터 라이프 인덱스 OECD 조사에서도 우리가 제일 약한 게 OECD가 그런데 꼴찌를 기록한 게 공동체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함께 견실해지고 튼튼해지면 이 양자 사이의 균형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북유럽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주의적인 사회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화의 효과라는 게 공동체를 이렇게 와해시키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면에서의 어떤 기득권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전부 좀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화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화 자체는 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분권과 자유를 요구할 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할 때, 또 삶의 질을 확장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번 민주주의가 뭐냐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다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원은 이오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지금 그리스와 터키, 터키 북부와 그리스 동쪽 거기에 있는 거기가 이오니아라고 이게 작은 폴리스들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록들에 여기는 지배 없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 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걸 이소노미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그 지배자가 있어서 하거나 또는 지배 계급이 있어서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는 기반 위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소노미아의 그 지배 없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 연합을 상정한 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원형인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소노미아를 직접 목도를 하고 그 경험을 받아들였지만 아테네 민주주의는 사실은 천주정에 대한 어떤 대화 추진 과정에서 이소노미아를 아테네 현실에 적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계급 체제인데 계급 사회고 그렇지만 그 계급 사회에서도 소위 다수의 지배 체제, 그걸 이제 데모크리투스인데 그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뭐 이걸 보면 알겠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나름대로 잘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쪽에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여기 이소노미아라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고, 인민의회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의해서 뽑힌 행정 마기스트레이트 구조도 있고, 네. 근데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있죠. 그래서 우선 다수지배의 형식으로서 광장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아고라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이게 수와 공간의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수,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한 7,000명 내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에서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공간의 그 제약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지배 폐지를 겨냥했다기보다 소수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의 형태로 변질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집행관관력이라든지 또 이게 뭐 흔히 이제 플라톤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우중정치, 데마고그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의제 설정은 이미 이 데마고그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권력의 그 본질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의 주체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치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집행하는 것이 권력, 결정된 의사의 집행이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줄 게 아테네 민주주의다. 근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테네 자체가 대외적인 어떤 그 지배를 통해서 자기 폴리스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테네 시민은 노예와 다른 폴리시스테를 전제를 해서 시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지배체제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졌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테네 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때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 근데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국민국가를 단위로 일단 구성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것도 뭐가 빠집니다. 이게 왜 이런지. 됐습니다. 국가를 됐습니다. 그거 놔두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민주주의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국가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 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주의가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는 국가라고 하는 그 틀, 국가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뭐 다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충격을 주는 이유는 그게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서 그 파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영향을 그 자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현대민주주의는 그 국가가 우선이고 민주주의가 그 다음으로 채택된 것인데 국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권력의 우축 실행체이고 이것이 이제 권력의 형성 메커니즘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게 행정부 권력의 독자화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국민의 권력으로서 형성이 되는 메커니즘인데 행정부 권력이 독자화되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의제는 이 독자화된 행정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고 이 행정부 권력을 어떻게 국민들의 권력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 설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천적 제약이 이게 관료제 체제 자체 내재인 거고 그리고 의회는 국민적 의사결정 그 자체보다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주력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관료제 민주주의는 대통령제에서 그 전형을 표출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도 생각을 해보면 뭐 로버트 다리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 이제 수의 문제거든요. 근대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으로 담아내야 담아낼 수가 없다. 또 국가라고 하는 게 지리적인 영역과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그 아테네처럼 대면적인 바로 그 시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개의 시간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이 의사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모으는데 대면적인 그 시간 내에서 짧은 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변한 형식으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다중적 분리라고 하는 게 이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가시장 시민사회의 분리도 있지만 각 분야가 이 전문가 체계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구조주의적 막시스트들이 그거를 굉장히 주목했지만 소위 그 지식인들의 지배 근대 사회에서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중들의 자발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의지가 표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해하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관료적 행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각 분야가 전문가 체계화되면서 그 전문가 체계화를 그 지식을 장악하고 독점하는 인텔렉츄얼들이 사실상 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전문가 체계화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민주주의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키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거나 또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시키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임 권력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라는 건 위임 권력인데 이 문제는 이 국민의 권력과 위임 권력의 괴리 문제가 항상 늘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논쟁도 이게 수탁자냐 위임자냐 뭐 위임이냐 수탁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정치학에서는 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자기가 완전히 독자적인 4년 동안 권한을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그 4년 동안 한 번 선거로서 행위를 하는 거 외에 4년 동안 그럼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전달해서 그 위임받은 권력이 그 전달되는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죠. 근데 지금과 같이 국민의사와 이게 위임받은 자들의 의사가 점점 더 그 간격이 넓어져서 이 괴리가 심할 때 그건 이제 민주주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에는 국민 권력이 의회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직접 민주주의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뭐 워싱턴의 정치지학 얘기를 했지만 이거 왜 제가 이걸 했냐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저 위에 그 캐피털 홀 여기 있죠 여기. 레이저 나온다. 아. 여기 화이트하우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캐피털 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안 표시되어 있지만은 이게 제일 높아요.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농나무지를 통해 갖고 무엇이 이게 중심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대통령제의 발전이라는 게 처음에 대통령을 그거 할 때는 사실 13개 주의 그 연합체의 일종의 총무가 이 대통령이에요. 사무총장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게 이제 그 독자적인 하나의 프레지던트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점점 해서 미국의 대통령제도 보면 대통령 권한이 계속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까지 오면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 안보, 경제, 그다음에 사회까지도 이제 대통령 힘이 커지는 역사를 보였는데 재밌는 거는 대통령이 커지는 만큼 의회도 커져요. 견제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도 제가 대통령제 내각제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워싱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워싱턴 미국 민주주의를 처음 설계한 제퍼슨이나 이렇게 프랑클린이나 워싱턴은 그렇게 워싱턴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사고는 그 정치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점이 있어요. 해밀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생각들이 그 당시에 간단치 않아요. 미국을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아까 평등의 에토스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평등과 공정을 내재화하는 정의의 기제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이해관계, 다수의 요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선거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다수의 표를 획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의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잘 실현된 게 바로 서구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시대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 가지가. 경제적인 여건도 맞아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형도 딱 맞아떨어지고 또 거기에 그걸 주도했던 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도 결합이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도주의적 자본주의는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인데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발전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정책이 케인즈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생산 양식과 조종 양식 자체가 포도주의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를 소비자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많죠.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소비가 되니까 그 소득을 올려줄 여지를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이미 그런 쪽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결국 수요 부족이 대공황을 불러온 것이고 이걸 위해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실업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그 소비자로 전환을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전개를 하고 그래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한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적
그 뒷받침과 함께 수요사이드 얘기했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를 경험한 좌파 전체주의와 우파 전체주의를 경험한 이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런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배격이라고 하는 전체주의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서 싸우다 보면서 양자가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형이 마련됐고, 또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리드한 정치인들이 사회민주주의 쪽, 사회민주당 쪽에서나 또는 이렇게 우파 자유주의 정당 쪽에서나 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지금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도 우파 정당이 50년대 이후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30년대부터 그 부조화 출신의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주도한 거다. 그러니까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 연구, 우리 최 교수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지만 그걸 해보면 결국 이게 그 시대적 조건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시대적 조건에서 형성된 일정한 역사적 경험, 이런 거를 우리가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지구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모범적인 나라들은 그들 나라들인데, 국민 행복도도 제일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평화적이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진적인 체제인데, 그러나 그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글로 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역사적 경로가 있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국가 모델의 설계는 어느 정도 경로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핑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방향은 그 방향 우리가 고려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와 대의제민주주의의 상관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드주의적 단계에서는 저게 상관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글로벌화되면서, 글로벌화가 된다는 거는 국가의 틀 내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한계를 그 자체로 그냥 돌파해버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자유화되면서 사실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 틀 내에 있는 이거를 그 규제하고 제약하고 그거를 평등화 효과로 끌어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포드주의적 단계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가 내에서 수출이나 그 대외 무역 자체가 2차적이고 내수 시장이나 이런 게 1차적이었다면, 거꾸로 글로벌화가 되면 될수록 대외 공간이 훨씬 더 크고 자본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 자본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일국 내의 민주주의가 제어하고 규제하기에는 이미 그 품을 떠나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서 일국적인 어떤 경제발전 모델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 효과가 상당히 큰데,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제어하는데 불리한 여건이고, 그게 이미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결합에 주목한 학자는 볼스 앤 진피스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는 모순적으로 접합한다는 테제를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접합의 형태는 시대의 경제적 생산 및 조정 시스템과 정치 세력들의 헤게모니 정치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포드주의에는 케인즈 모델, 계급적 사회,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이게 정합성을 일정하게 갖습니다. 근데 포스트 포드주의 하에서는 이 공급 사이드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자본의 시대, 격차학대 민주주의, 이것도 역시 일정한 역의 정합성을 갖는다고. 그리고 이게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자체가 이제 그 국가 능력의 구조적 약화를 가져오는데, 국가 주권이라는 것도 이제는 공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이 두 가지 인식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자체는 좀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국이 인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칸트가 얘기한 세계 시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는
citizenship. 그거는 칸트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세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했던 거고, 그 궁극적인 그 이상적 그 목표가 세계 공동체예요. 세계 시민사회, 세계 공동체인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 또 세상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공동 대응이라든지 또는 다자안보 체제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정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국가 주권이라는 것도 배타적인 국가 주권에서 공유된 국가 주권으로 점점 확장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만큼의 통제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과 정보의 분산이라는 것도 국가 능력의 구조적 약화가 크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국가가 행정부 우위체제를 가지고 이런 그 세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정도의 지식력과 정보력을 행정부가 독점할 수 있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계몽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너무 똑똑한 행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개인 행위자들이나 집단적인 행위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식과 정보의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면은 그 행위자의 역할과 권한이 약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게 이전에는 그 국가가 이게 시큐리티가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소위 말해서 음지에서 공작하는 게 옛날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시자가 감시받는 이런 게 또 있고, 때에 따라서 위키리크스처럼 어떤 이번에도 최순실 사건이 미디어의 폭로에 의해서 결국 촉발이 된다니까 국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국가 힘이 물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리빌링 되는 게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국가는 점점 이게 네거티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는 방식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하고 굉장히 다른 게 7, 8, 90년대는 자기가 하여튼 뒤로 돈을 먹더라도 열심히 일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거에 또 이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게 사고 쳐도 이게 뒤를 봐주기 때문에 사고 치고 해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그 공무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절대 안 해요. 문제가 되면 9가지를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제 안 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맨날 규제 찾고 근거 찾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하고, 또 그거를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늘 그런 쪽에 감시를 받으니까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이게 지금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세종시가면서 더 그런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가 능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것의 징후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제 내각제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최 교수님만 주장하시는 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내각제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친화력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제도를 정당 중심 정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당제에서는 연합의 정치가 불가피하고 인물 지배가 아니라 정당 지배가 되고 정당이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고, 책임 정치 구조화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연구도 있는데 고급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제 그 공무원들의 간부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의회제에서는 장관을 통해서 의회에 그 보고를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중립성이 오히려 그 대통령제보다 높게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행정부도 소신껏 좀 일을 공무원들도 정책 중립성을 갖고 일을 하게 하면서 소위 의회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시스템. 이거는 이제 민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그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대립형이지만 내각제는 협력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효율성에 있어서도 내각제가 조금 더 나은 것 아닌가 싶고 사회적 대타협을 유인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좀 용이하다. 그 정치적 책임을 대신 선거로 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 실패가 되면 잦은 선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아베나 과거의 고이즈미 그전에 그 이전에 모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지난 MB 정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그때는 글로벌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할 테니까 나갈 때마다 G20든 APEC이든 또는 이렇게 다자간 나갈 때마다 일본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안에 한 5번이 바뀌었어요. 일본 총리.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얘기가 잘 안 돼요. 총리가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한번 딱 자리를 잡고 제대로 하면은 10년이건 15년이건 할 수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건설적 불신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이 총리는 다른 대통령 하는 데보다도 훨씬 길게 국정을 운영을 합니다. 대개 보면 50년대 누구죠? 50년대 독일의 수상, 유명한 수상, 지금 사회적 시장에 기본으로 그분도 한 10여 년 했고, 그 다음에 브란트는 그것만큼 못했지만 헬무트 콜도 한 16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슈레더는 한 번밖에 못했지만 메르켈도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16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설적 불신임한 제도가 있어. 미리 뽑아놓지 않으면은 이게 물러나지 못하게 되는 그것도 있고, 또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각제 역시 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경험적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보면 대통령제보다 그 안정 중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후원. 이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후안 린치라고 유명한 정치학자가 대통령제의 페일로 프레지던시의 경험적 연구를 주로 한 사람인데 중남미에 주로 많잖아요. 이 대통령제가. 근데 중남미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대통령제는 이중 대표성 문제 때문에 대립이 심하고 행정부 주도고 승자도시가 정치 갈등이 정치 불안이 심화되고 소위 다수결 민주주의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의 민주주의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80주년 체제도 그 틀에 딱 넣어서 보면 거의 모든 게 완벽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왕정 전통 이런 걸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DNA 속에 우리 국민들의 신상 속에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조선시대를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지방 권력이 제일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이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 지방 권력을 딱 장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또가 지방에 오면은 그 지방의 토호들이 다 갖다 바치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토호들이 군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경제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 그러니까 왕권을 둘러싸고 결국 왕하고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왕의 어떤 권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요 문제지. 이게 중앙과 지방의 문제라는 게 이제 어떤 일본처럼 이렇게 분산된 영주 체제하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중국도 나라가 크니까 성 차원의 거의 모든 권력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선에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대비였고 중앙 권력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경험적 연구 결과, 실질적 연구 결과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상은 오히려 왕의 상이다. 그리고 민주화의 대통령도 본인도 그렇고 실제 그 국민들의 심상도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왕이라는 건 세종대왕의 민본 정치라는 것도 이건 민주주의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민본이라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한다는 그 왕이 베푸는 정치지 선정을. 그래서 그건 계몽적 리더십을 생각해요. 이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각제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이유가 이 심상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직접 뽑고 내가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도 많이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단임제는 참 이건 저 아무리 찾아봐도 오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 단임제는 그 당시 87년에 우리가 개헌하면서 이게 완전히 장기 집권을 막겠다는 생각만으로 만든 데거든. 그러니까 6년은 너무 길고 4년은 짧다. 전두환이가 7년 했는데 너무 길었다. 6년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길 것 같다. 4년은 또 너무 짧다 해서 5년으로 만들었거든. 그것도 단임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5년 그게 대통령제위원회 전형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 국회가요. 사실상 그 우윤근 총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예요. 왜? 이게 대통령 만들기 정치가 모든 정치를 지배를 하는 5년 동안 5년 동안만 계속 지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만들기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난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딱 되는 순간 대통령 된 사람과 그 주변 사람 측근들은 권력의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봤어요. 나는 권력을 뭐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게 공적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게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의식보다는 이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이 권력을 잡고 또 한편으로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권력을 어쨌든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인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 또 뭐 선거 운동해준 사람들 잔뜩 챙겨주는 걸로 또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 자리 주는 걸로 이걸 권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행정부 독주와 뭐 의회의 반영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대통령제하고 내각제를 비교해보면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전 세계 의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하는 나라들의 의회가 훨씬 커요. 그 내각제 하는 나라의 의회보다. 왜 크냐? 이건 이중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힘이 세니까 의회도 힘이 세야 견제가 된다는 논리로 의회를 계속 키워. 의회를 키우고 의회 기구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그 의원도 월급도 훨씬 높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은 세계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이. 그리고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에 비해서 우리가 아마 미국 국민소득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가 제일 높고 보좌관 수도 마찬가지고 보좌관 수도 우리나라 의회가 제일 많아요. 같은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많아요. 프랑스나 한국이나 미국이 많은데 미국은 돈으로 주니까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내각제 하는 나라들은 보좌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기 북유럽에 가면은 보좌관을 풀로 쓰기도 하고 뭐 기껏해야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주지 우리처럼 8명 9명 막 이렇게 안 줍니다. 그게 재밌는 게 의회의 발목 잡기 권한을 강화해주는 쪽으로 이 의회도 발전하고 그 비대해주고 행정부도 비대해주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복의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중간에 해야 되는데 그 수직사에서 수평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제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의 정치 합의민주주의에 지금 최태 교수 말씀하시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도덕적 리더십과 띵크탱크 중요성, 그 다음에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중의 효율성, 이런 문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모델을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좀 바꿔야 되겠다. 공진이라는 건 제가 이제 공진화 이론에서 좀 따온 겁니다. 따온 건데, 이거는 그 진화론에 있어서도 뭐 적자생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진화가 그 진화의 중요한 속성이고, 공진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쟁의 시스템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되 뭐 승자독식을 하거나 남을 죽이고 도태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는 자연생태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도 점점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대한 배제 진화는 경쟁 속의 진화, 협력 속의 진화고요. 발전이 단선적이라고 공지는 좀 복합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큐브 게임 여러분들 해보셨지만은 그 6개 색깔을 각각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맞춰지잖아요. 함께 이렇게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 복합사회, 복합시대, 복합성의 시대에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나 어떤 조직이 큰 조직뿐만 아니라 작은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태적 균형 모델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게 그 마술사가 그 모자에서 보자기 하나 꺼내면 보자기가 쭉 딸려 나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리니어한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그 여러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고 최선의 어떤 해결책은 아니라도 차선으로 이 조정을 해나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어떤 거에 맞는 국가를 그 지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개인과 공동체 관계의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전에는 공동체 중심적, 너무 공동체 중심적이라서 개인화가 안 돼 있었고 산업화 이후에 지금 개인화가 급진화되면서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급진화 속에서 공동체가 취약해지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칸트 얘기를 제가 했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의식조사를 해보면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너무 높아요. 북유럽하고 우리를 딱 비교해보면 특히 덴마크나 이런 행복도가 높은 나라랑 비교해보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비물질적인 가치관의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천민자본주의적인 성격을 이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갖게 되면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또 사람들의 지향성 자체가 전부 돈에만 쏠려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좌파든 우파든 어쨌든 돈을 많이 주고 임금을 많이 주고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만 많이 하지 적은 소득이라도 그 소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말고 비물질적인 가치에서도 행복을 찾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이런 어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조차도 굉장히 경제주의적이에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경제주의적이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사회학자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학과가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저는 이제 국가 모델을 이렇게 발전과 균등국가로 전환하려면 국가 경영의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총량적 발전의 결과로 주어지는 개인의 발전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으로 오히려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전에 책에서 이론화한 건데, 우리 삶이 세 차원이 있거든요. 합리적 삶, 윤리적 삶, 심리적 삶, 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 학기 내내 설명할 수 있는데, 합리적 삶은 뭐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목적에 대해서 수단을 효율적으로 강구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공진화를 추구하는 이상 불가피한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맞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배타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덴마크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요, 사회조사를 해보면 재밌는 게,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공동체와 자기관계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게 그 공동체와 나의 관계의 설정이 윤리적인 삶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덴마크나 동유럽 사람들이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비물질적인 가치관을 얘기했지만, 이 윤리적 삶에서 이 행복이 온다는 것을 제일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개인과 공동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무슨 규율이나 규범이나 법질서나 뭐 이런 것,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은 기본이지만, 무엇보다도 타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내가 홀로 태어난, 세계에 홀로 던져진 존재,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홀로 던져진 존재니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보살핌을 줄 때만이 내 존재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점점 더 중요해져요, 우리 삶에서. 보면 가족도 그렇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내가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 자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하냐. 최근에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또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원봉사도. 그 다음에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진 게 심리적인 삶이죠. 이건 개성을 사실 찾는 걸로서는 이 심리적 삶을 통해서만 자기 삶에 대한 해석적 능력이 키워지고 자기 개발이 가능한, 독자적으로, 개성적으로 자기 개발이 가능한 능력이니까. 지금 교육의 목표도 이 합리적 삶과 윤리적 삶과 심리적 삶을 균형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또는 시민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시대의 경제적 성격하고는 맞아요. 지금의 어떤 혁신 경제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이런 게 자꾸 이제 뭐 창의성도 강조하지만 뭘 강조합니까? 집단적인 문제 해결 능력, 집단지성, 콜래보레이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콜래보레이션이 잘 되려면 이 윤리적 삶과 심리적 삶을 잘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도구적인 교육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자아실현과 행복, 삶의 세 차원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든스가 이제 이거를 일찍이 참 잘 이론화했죠. 자아실현으로서의 자유, 포용으로서의 평등, 또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보는 삶의 세 가지 차원의 균형적 발전. 쾌방의 정체의 생활 정체. 이게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국가 경영.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선 우리 공중국가, 그러니까 87년 체제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를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게 GDP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GDP 중심주의. 그 GDP가 설명을 점점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설명하는데 GDP가 약하고, 그러니까 GDP 몇 퍼센트 성장했다는 게 뭐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옛날보다 설명력이 굉장히 약해요. 삶의 질을 설명하는 데도 그렇고, 경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도 그렇고,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거에서는 질적인 경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혁신 경제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되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성장제일주의 모델을 넘어서서 질적 성장, 그다음에 선도형 경제 전환. 이러려면 혁신 경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을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앞으로 20, 30년 좌우할 거예요. 근데 이 교육개혁의 방향은 입시제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꾸 입시제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다 보니까 입시제도만 복잡해지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뭐 변화는 조금씩 있지만 그렇게 질적인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교육,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그리고 어떤 아까 했던 콜래보레이션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이걸로 바꿔야 돼요. 이걸로 바꾸려면 초등학교 프로그램부터 바꾸지 않나. 근데 이걸 하려면 정말 큰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요. 이걸 그 박세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1년, 또 뭐 박세일 교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토론해서 만든 아닌데, 다음 정부 한 1년 동안에 교육개혁 대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여튼 직접 그걸 해서 사회적인 주체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한 1년 동안 안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한 1, 2년 뒤에 그걸 해도 되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지금 이런 걸 위한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를 용이하게 하는 정치를, 그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삶의 질 투자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노동개혁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어떻게 말로만 평생학습사회가 아니라 진짜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학습이 행복이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을 별로 안 들이고 어떻게 이걸 하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가재정이 사실 이런 데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지 동태적 균형 체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굉장히 130조 쓰고 있는데 불균형하게 돼 있는 게, 전부 이게 선거공약으로 하나씩 들고 나와갖고 복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공약 그럴듯한 거 하나 쓰면 쓸수록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인연금이 20조 들어가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년 안에, 1년에. 그러면 매년 20조 들어가는 거예요. 뭐 4대강 갖고 많이 비판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4대강 해봤자 그냥 16조 쓴 거거든. 16조 썼는데 그건 한 번 쓰는 그만이에요. 고속전철 20조 들여서 하면 한 번 쓰는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1년에 20조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0조, 130조 가운데 20조가 들어가면 훅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직성 경기와 복지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돈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순수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몇 개만 쓰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뭐 필요성이야 다 있고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저출산 대책만 하더라도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0조를 썼잖아요. 근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40만에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뭐가 문제냐? 다 쪼개기로 해갖고 여기저기 그냥 이것저것 그냥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애 낳는 입장에서 보면, 애를 낳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별로 유인이 안 돼. 근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요 정책 쓰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 정책 쓰고 요 정책 써서 도움이 되겠다. 돈을 찔끔찔끔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주니까 복지 전달 체계만 무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나눠주니까 복지 전달 체계에 기생하는 이제 그 조직과 제도들이 생깁니다. 어린이집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돈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자체가 기득권 조직화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 통합을 하려고 해도 통합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좀 개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부터 반대해요. 또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역 선거해보신 분
있을 거는 알지만 우리 지역에서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왕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복지 체계를 가지고서는 복지 균형이나 효율성도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사회적 공동체, 삶의 심리화를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삶의 질 투자에 돈을 사실은 우리가 세금도 더 걷어야 되고 더 많이 이런 삶의 질 투자 쪽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돈을 균형 있게 잘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생태적 성찰과 해야 되나 뭐 당이고, 이게 자연과 사회의 관계인데 이거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정치니까 결국 이 정치를 우리가 어떤 정치로 바꾸냐, 적대의 정치와 배제의 정치와 승자독시의 정치와 무비전의 정치를 연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 분권의 정치, 집단지성의 정치로 바꾸자 하는 거고요. 새로운 우리가 공중국가를 구상을 할 때 가장 중심적인 덕목이 뭐냐? 그러면 소통, 공감, 수기, 연합, 협치, 합의, 적신과 지적 네트워크, 이런 게 아마 이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 틀 자체도 이게 뭐 합의제 민주주의 얘기인데요. 바리케이트 정치에서 원탁형 정치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이 정치의 이 생각의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의 힘과 집단지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만들기 정치 중심으로 가고, 국가구조금에 의해서 중앙당 지원을 해서 반려제 정당 모델로 가고, 그러니까 원내 정당도 아닌 것이 뭐 희한한 정당 모델이 되나고, 또 당원은 전부 동원형 당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싱크탱크 하나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죠. 있지만은 굉장히 취약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합의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입니다.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지식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만약에 연합정부를 구성한다, 또는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려면 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그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그 나라들에서 정책 합의를 하는 거 보면 사전에 싱크탱크들의 그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갖고 합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달라붙어서 거기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집단지성에 기초한 정치에 저는 중요하고, 지금과 같이 중앙 관료제적 정당 모델, 이거 없애야 됩니다. 수직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당권 잡으려고 그러고, 당권 잡으면 공천권 오니까 그렇고, 지역 정치도 그래서 그렇게 수직의 정치로 완전히 국회의원이 그냥 공천권 좌우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되는, 이거를 이제 바꿔내야 되고, 이게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어떤 그런 민주주의 기제를 이용을 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최지사한테도 제도의 미국이자 인물의 미국인 것 같습니다. 제도도 잘못된 게 왜 제도 잘못됐지만 인물도 하여튼 지금 뭐 철학도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개혁과 정치 시스템 개혁의 그 방향, 우리가 이제 개헌에 대한 기본 인식을 이게 국가 모델 전환이라는 문제의식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치를 더 민주적,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한 정치의 정책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고,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공공국가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지금 개헌의 방향은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수 진보가 함께 만든 여러 번의 안이 있습니다. 안창희 의장 때안, 김영호 의장 때안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아카데미도 이번에 이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여갖고 안을 만드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내각제로 어깨가 긴 분권형이다. 기본적으로는 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보면서도 한국적 특수성, 특히 국민의 대통령 선출에 대한 욕구, 분단상한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국가 질서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을 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야 합의 과정을 가면은 대체로 이
레벨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국회의 운영 관리는 내각제가 적합하고 또 이거는 개헌은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하지 않고 뭐 개헌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짝으로 같이 가야 의미가 있고 지금과 같은 돌목 정치를 양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헌의 방향도 어쨌든 행정부 우위 체제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 정부 혁신의 계기로 삼자. 그다음에 지방부권의 헌법 규정을 강화하고 또 시민권을 확장해서 이 선거 시민권을 확장하는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주기를 지금과 같이 불일치가 돼서 매년 전국 선거가 있는 이게 우리 정치를 정책의 정치가 아니라 선거 정치에 일방적으로 매몰되도록 만드는 것도 없나요?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궐선거조차도 전국선거가 늘 이게 선거에 모든 걸 맞춰갖고 이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파퓰리즘적으로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쟁으로 가고 이런 선거 주기를 조정해서 그걸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개헌, 저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개헌 주권회의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탄핵 절차는 탄핵 직전으로 밟고 개헌은 개헌대로 해야 된다.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래서 개헌 특위를 빨리 좀 만들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개헌 특위 만들면서 동시에 그걸 국회의원들 손에만 남겨두면 안 되니까 이게 그 범국민 개헌 심의위원회를 범국민 합의기구로 함께 좀 구성하는 특별법을 지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를 하는데 이 새 개헌안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고요. 새 개헌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대선과 함께 하고 그 다음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차기 대통령의 그 임기를 약간 줄이면서 이게 같이 해서 한 2020년이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좀 마치겠죠. 기획이 너무 길게